자, 여러분, 국제물류 환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글로벌화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발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고 빨리 변화하고 제품에 그렇죠. 많은 자본이 투입된 기술 집약적인 재화가 많이 생산되면서 필연적으로 글로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작은 국내 시장을 전제로 해서 그렇죠. 경영 활동을 해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수요가 동질화됐다는 거예요. 수요가 동질화되었는데 과거에는 지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쪽 지역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형성이 되고 독특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기반해서 제품에 대한 니즈가 다르게 수요의 성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유사해졌다는 거죠. 수요가 동질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A 시장, B 시장, C 시장 거기만의 특화된 전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수요가 비슷해졌으니까 전 세계를 단일 시장, 단일 수요로 보고 제품 개발도 하고 마케팅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글로벌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교통 기술하고 통신의 발달이 그것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무역 장벽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촉발될 수 있는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원인인 무역 장벽의 축소라는 문제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무역 장벽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른 나라의 제품이 자국에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리어를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의 원인은 여러분 해외 제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자국 시장에 피해를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품이 유통되었을 때 동일한 자국 산업과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 제품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관세를 부여해서 그 부여된 관세만큼을 제품 가격이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동일한 한국 제품과 수입된 외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외국 제품이 자국에 들어갈 때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부여받게 되는 관세, 다시 말해서 무역 장벽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낮추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해외 제품이 특정 국가 시장에 진출하기에 용이한 상황, 용이한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온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조금 또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원인이었던 무역 장벽의 축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류 환경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하는 시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들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이 그죠? 동맹국가를 이겼죠. 동맹국가는 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후의 환경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국토도 황폐화되었고, 그렇죠. 전후에 빨리 나라를 경제를 복구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에 그죠 돈이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교환 수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이라든지 기축통화를 벌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국의 제품을 생산해서 외국에 많이 팔아야지 가능하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서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나라의 산업을 재건하고 국가를 잘 살게 하고 싶다 보니까 자국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싶어 했어요. 반면에 외국 제품을 사주기는 싫어했어요. 수출은 많이 하고 싶고 외국의 제품을 수입은 해주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자국 이기주의에 근거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진 거죠.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물건은 많이 팔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단순한 물건은 사주질 않아. 그걸 전체 교역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출과 수입이 원활하게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교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교역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전 세계의 후생이 높아지는 거죠. 교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국에서 생산성이 높은 품목을 나보다 생산성이 좀 부족한 국가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높은 제품은 내가 그쪽에서 사오는 것이죠. 그게 내가 혼자 다 모든 걸 생산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출과 수입, 교역을 통해서 원활하게 전 세계에 이렇게 물자들이 이동할 수 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후생,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은 서로가 이제 수출만 하려고 하고 수입을 안 하니까 교역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전 세계가 이제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한꺼번에 경제가 침체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황이라고 하죠. 세계 경제 대공황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니까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국의 어떤 전쟁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대신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적인 강자로 이제 부상하게 되죠. 미국이 보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교역은 고사하고 전체 세계 경제가 공멸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대공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런 현상 때문에 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러한 현상이 이제 예상되는 거죠. 미국이 그 당시에 교역을 할 만한 국가,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국가 44개국을 불러 모읍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주라는 지역으로 불러서 회의를 하죠. 브레튼 우주 회의라고 하죠. 브레튼 우주 협상. 야 너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활하게 교역을 통해서 세계가 전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거기 룰에 의해서 우리가 교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맞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어떨까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관세를 부여하고 장벽을 높이고 하니까 교육이 안 이루어지죠. 또 상대국은 상대국대로 보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룰을 만들게 됩니다. 그 룰이 여러분 이거죠. 들어봤을 텐데 가트라고 하죠. 가트. 그죠?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이게 뭘까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하고 무역 장벽이죠. 관세하고 무역에 관한 굉장히 제너럴한 협정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가트 협정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가트야, 야, 요 룰이야, 룰. 요 룰에 의해서 우리가 교역을 하자. 너네 임의대로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외 물품을 저지시키지 말고 우리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인 가트 룰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좋습니다. 그러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최초의 가트 참여국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미국의 브레튼 우즈 회의에 참석했던 44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게 시작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는 룰에 의해서 교역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마찰이 없고 순탄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역이 발생하고 세계 경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서 진행을 했어요. 하는데 10년, 20년 흘러가니까 어땠을까요? 이제 이거는 1940년대에 만든 룰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회가 변하고 또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가트 룰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없었던 그죠? 산업도 생기고 그다음에 제품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공산품의 범주가 이제 더 넓어진 거예요. 이제 저 룰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자국의 어떤 그 실리주의를 바탕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 마찰이 많았겠죠.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 무슨 문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야? 모여서 우리 회의해보자. 이 문제를 갖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어떤 중재안을 만들어서 우리 다시 교역을 해보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 가트 룰로 이렇게 교역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사국끼리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자간의 협상이라고 그래요. 다자간의 무역 협상이 되겠네요. 이것을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 여러분. 라운드를 개최하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국가들이 모여서 관계된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는 것을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을 라운드라고 했던 거죠. 이 라운드는 여러분 총 1차에서 8차까지 있었어요. 8번 정도 했죠. 8차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 이름은 그 회의가 개최된 국가나 도시 이름을 써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도쿄 라운드, 제네바 라운드, 안시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죠. 이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왜 그러냐면 이 라운드라는 다자간의 회의를 하면 여러분 그 회의에 대한 안건이 있었겠죠. 회의 안건이. 그렇죠? 우루과이 라운드의 안건은 여러분 첫 번째 이제까지는 이 가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룰이 적용되는 범주가 공산품이었어요. 여러분 공산품 제조업체의 공산품. 그런데 이때 보니까 지금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교역 영역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룰을 정해주지 않으면 일부 국가에선 폭리를 취하고 일부 국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 농산물에 대한 거
농산물에 대한 것도 교역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갖고 회의를 하자 이런 거죠. 두 번째,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당연히 국제적인 룰에 의해서 무역 대상품으로서 규제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서비스 보이지 않는 서비스 분야도 이것도 교역량이 만만치 않더라. 이것도 국제적인 룰의 범주에 집어넣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교역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하고 지적재산. 지적재산 좀 선진국의 기술을 그죠? 덜 선진국 개발도상국들이 그냥 무절제하게 카피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세 번째, 국제 무역 기구. 자, 이 가트 룰은 그냥 룰이죠. 협정문이에요. 협정문. 어떤 조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협정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보니까 저 룰 하에서 교역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특정 국가와 국가들끼리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과 관련돼서 어떠한 논쟁이 있을 때 어떤 그 논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안을 주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룰과 질서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재 조치를 가한다거나 감시 행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가 못했던 거죠. 이 가트 자체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협정문이고 그 협정문에 참여하겠다는 여부만 갖고 있었던 거지 나라들이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제 무역을 이렇게 통괄하면서 질서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감시도 하고 제재 조치도 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인격 성격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분야에 대한 협상 타결을 목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이 됐고 이 회의는 7년 만에 타결을 보죠. 7년 만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탄생된 게 그죠? WTO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그래서 이때 이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WTO 체제 하에서는 WTO 체제 하에서 무역을 하는 이렇게 해서 WTO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탄생된 어떤 그 의안이었고 이런 것들이 세계의 무역 질서, 물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죠. 지금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WTO가 출범한 이후 1995년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이제 무역에 관한 실질적인 법규의 조직도 있고 공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 농산물까지도 이제 교역의 범주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세계 무역에 관한 어떤 질서가 틀이 잡힌 것 같아. 그래서 잘 순항을 하는데 또 가트 시절에 다자 간의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야. 야 모여봐. 모여서 또 한번 회의를 하자. 이번엔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9차 라운드가 일어난 거지, 9차. 그지? 근데 9차는 라운드라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8차까지는 가트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협정문에 의해서 우리가 무역을 해오다가 거기에 관한 다자 간의 협상은 라운드라고 했고 8차까지 진행됐는데 8차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WTO가 탄생했으니까 이때는 좀 더 뭔가 세계 국제 무역에 있어서 한 분기점이 되었지는 않느냐. 그래서 요 이후로는 우리가 용어를 좀 달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더욱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앞으로 회의는 선진국들이 좀 개발도상국을 이익을 좀 보호해주고 배려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디벨로프먼트 아젠다라고 하자. 개발 아젠다라고 회의 이름을 라운드라고 하지 말고 개발 어젠다라고 하자. 디벨로프먼트 아젠다, 개발 어젠다. 개발 아젠다라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개발 아젠다는 이제 디벨로프먼트 아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첫 번째 개발 아젠다를 카타르 도하에서 하자. 그래서 도하 개발 아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DDA 협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참여한 국가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어떤 회의 결과를 가져오고 타결을 봤을까요, 여러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타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치면 DDA 협상 치면은 그렇죠? 계속 난항 중인 거로 나오죠. 지금은 이제 아예 포기한 지경에 이를 정도예요.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런 상태, 방치한 상태 비슷한 거죠. 마지막 라운드가 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7년에 걸쳐서 타결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니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모든 국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협상안, 타결안이 나오기는 이제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자간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타결하는 건 좀 어려운 시기니까 앞으로는 해당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는 각각의 국가 양자 간의 협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양자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양자 간의 무역 협상 뭐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FTA죠, FTA. Free Trade Agreement.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트렌드에 맞춰서 1997년도에 칠레와 최초로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 양자 간에 하니까는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겠죠. 대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 간의 산업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가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서 상대 국가에서 관세, 무역 장벽을 낮춰주기를 더 요구하는 거고, 거꾸로 상대 국가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좀 관세를 더 낮춰달라고,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절충해가는 과정에서 FTA 협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FTA 협상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유무역, 프리 트레이드, 프리 트레이드를 지향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유무역을 처음부터 너네하고 우리 자유무역 협상 했어. 내일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0이야, 자유무역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산업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가되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절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태의 국가 간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렇죠, 서로가 밀고 당기는 그렇죠, 협상을 하고 일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가 되는 것이죠, FTA가.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FTA가 활성화되면서 어떨까요, 여러분? 두 개국 간에 하니까 좀 이렇게 심플해지긴 했는데 대상국이 많은 수의 FTA 체결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룰이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도 가중되겠죠. A, B, C, D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이 너무나 많고 무수히 많은 산업과 품목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협상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FTA를 통해서 국제 교역을 하면서 국가가 복잡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스파게티 볼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또 FTA 진전과 더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끼리 이렇게 경제를 통합하는
지역 경제 통합의 현상도 같이 국제 경제 환경에 큰 트렌드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EU, 그죠? 또 나프타, 아세안, 또 남미 지역의 메르코수르라는 공동시장 이런 것들이 자국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끼리 경제를 통합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무역과 관련된 가장 큰 트렌드는 FTA 진전, 그다음에 지역 경제 통합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국제 물류도 바로 이런 환경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물류를 할 때는 FTA 체결 국가의 룰이 협정이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통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국제 물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환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하나의 흐름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서 환경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류의 개념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